지식을 찾아 떠납니다. 펼쳐라 보물지도! 네, 우리 두 분은 사랑 그리고 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면 어떤 걸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사랑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이유는요? 일하다 보면 힘든 하루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힘든 날 끝에 이제 위로할 수 있는 사람, 위로해주는 사람이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건 그 위로를 건네줄 수 있는 사랑이 사랑. 필요하다. 네. 경환 씨는 어떠세요? 경환 씨 일단 지금은 되게 사랑 따윈 필요 없어라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네, 저는- 안경부터 해서 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사랑 없이 일을 가지고 있다면 또 내가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사랑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일을 대체하는 한이 있더라도 사랑을 가지고 가는 게 좀 더 살맛이 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보기와 다르게 로맨티스트네요. 향원 씨는 네. 어떻게? 저요? 궁금해요. 저는 사실은 그래도 중요한 건 러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솔직하게. 정말 솔직하게. 네. 근데 저의 마음은 사랑인데 어. 사랑은 고사하고 일만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저의 실제 삶은 다르지만 언행불일치네요. 네, 언행불일치긴 하지만 오늘 저희가 모시는 선장님의 답변도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요. 오늘 선장님이 이성과 감성이 적절하게 반반이실 것 같거든요. 오. 그래서 과연 이 질문에 어떤 답을 해주실지도 궁금합니다. 바로 모셔볼게요. 선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장님 저희 이야기 들으셨죠? 네, 듣고서 어떻게 대답할까?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네, 저희 아내가 듣고 있습니다. 가시방석이네요. 다시 방송이야, 맞아. 의식이 될 수도 있겠군요. 아, 그럼요. 네. 솔직한 답변을 원합니다. 우리 선장님은 사랑과 일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제 삶 살아오면서 그 우선순위를 조정하면서 두 개 다 잃지 않으려고 바둥바둥 거리는 삶이었던 것 같아요. 제 카톡 프로필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써 있기도 한데요. 우와. 그런데 사실 그 사랑을 유지하려고 했을 때 결국은 돈이 없이 사랑이 유지가 쉽지 않겠죠. 쉽지 않죠. 현실 가운데서. 네. 그래서 사랑을 마음속에 정말 품고 있지만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일은 정말 중요한 거고 돈은 벌어야 되는 거니까요. 네. 그런 밸런스를 잘 찾는 것, 그 균형을 찾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에 한번 강의 제목을 한번 붙여봤어요. 첫 번째가 엄마의 육아, 두 번째 아빠의 육아, 그리고 황혼 육아. 황혼 휴가까지. 야. 결국 다 육아에 대한 얘기인데요. 네. 이 육아와 일이 어떻게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 누군가는 육아를 조금 더 많이 더 집중을 하실 거고 누군가는 일을 더 집중할 것인데 이게 어떻게 우리 아이들한테 또 영향을 주고 우리가 최적의 결정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경제학적으로도 데이터들이 다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 일하는 엄마가 아이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일까? 사실은 여성의 사회 참여는요, 아이들한테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그 사회 전체적인 여성의 자기 성취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사회의 그 일하는 사람들의 그 명수, 그 퍼센테이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아이에 미치는 영향만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많은 엄마들의 고민이 내가 지금 일하면 이거 우리 애한테 손해를 끼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을 현실적으로 하거든요. 그렇죠. 일단 내 커리어 오케이, 그러니까 내 커리어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하고 그랬을 때 고민할 때가 우리 아이한테 그러면 어떤 영향을 줘? 이 고민을 하는데 이 커리어는 각자 좀 한번 생각해 주시고 엄마가 일을 하거나 집에 있을 때
아이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것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전부는 아니다. 네.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아이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으세요? 일단 워킹맘은 그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아무래도 좀 더 적다 보니까 좀 어렸을 때 좀 정서적 발달이나 뭐 이런 데 있어서 조금은 좀 불리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조금. 또 이런 이야기를 또 들으면 우리 워킹맘 분들은 또 그러면 어떡하지 하면서 또다시 불안하시고 이런 걱정을 많이 맞아요. 하는 걸로. 네. 네. 그런데 또 워킹맘이 밖에 나가면은 뭘 가져옵니까? 일하면은? 돈이요. 돈을 가져오잖아요. 돈 잘 버는 엄마 최고 막 이러면서 애들이 돈을 가져오면 좀 더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것도 그게 그렇잖아요. 나으려나? 그러게.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워킹맘이냐 네. 전업주부냐는요, 결국은요, 일을 한다는 거는요, 나의 시간을 써서 돈을 벌어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우리 아이와 보낼 수 있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지만 내가 갖고 있는 소득은 늘어나는 시간과 소득의 상호작용이 있는 것이다. 네. 시간과 소득을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제일 좋을까? 네, 그거를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엄마가 내가 회사를 가서 일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첫 번째로 엄마의 육아 능력 혹은 엄마의 업무 능력에 따라 이 효과가 달라집니다. 엄마가 업무 능력이 높아요? 돈을 많이 벌어오잖아요. 네. 시간을 희생한 대신 돈을 막 갖다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면은 일을 했을 때 더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아무래도 그렇죠. 시간 대비. 그런데 어쨌든 간에 A 입장에서는 돈이냐 아니면 시간이냐 이게 이제 이게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엄마의 부재 시의 활동. 아이가 뭘 하는가. 그러니까 엄마가 일을 하러 나갔을 때 어디가 있냐? 어디 가서 뭘 하느냐. 그게 사실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럼 어디가 있나요, 보통?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가거나 네. 할머니 댁 맡겨지실 수도 있고요. 어디 맞습니다. 맡겨놓고. 네. 미국에는 베이비시터 그렇죠. 불러요. 네. 베이비시터 굉장히 내가 흔하죠. 오셔서 네. 네네, 맞아요. 돌봐주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어린이집의 그 퀄리티, 어린이집의 질이 또 중요하겠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양질의 어린이집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굉장히 육아 능력이 높으면은 어린이집보다 더 좋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엄마가 육아 능력이 또 나쁜 분들도 계시죠. 그렇죠. 그런 분들은 어린이집이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또 하나가 아이의 특성이에요. 아이의 특성. 아이가 예를 들어서 장애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ADHD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엄마가 집에 있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성별도 좀 차이가 있어요. 남자애 있을 때 엄마가 집에 있을 때 더 많이 도움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남자아이들은 엄마가 좀 더 케어를 해주면 더 좋은 방향으로 커가는군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보통 왜 그러냐 하면 남자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그래요. 장난꾸러기 말씀꾸러기 장난꾸러기 많고. 남자가 문제예요. 여자들이 얌전하게 잘 하는데 남자들은 막 이러니까 그때 엄마가 딱 잡아주면은 남자들이 좀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큰 거죠. 그렇구나. 워킹맘과 전업주부는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죠. 네. 뭐 삶에 대한 가치관도 굉장히 다르고 뭐 일에 대한 성취도 굉장히 다 다른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워킹맘의 아이와 그다음에 전업주부의 아이를 단순 비교하면요, 이게 엄마가 워킹맘이냐 전업주부냐의 그것 때문에 기인한 것인지 다른 아니면 요인들 엄마의 때문인지. 다른 것들 때문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렇네요. 근데 이런 사회 실험 같은 경우는 네네. 정말 똑같은 조건의 능력이랑 뭐 유전자랑 뭐 환경이랑 다 똑같은 사람이 정말 그 하나의 변인만 다르게 해서 네. 할 수 있는 실험이 거의 없지 않나요? 먼저 경제학 공부하셨어요? 어떻게? 아니요. 네네. 그거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의학에서는요 이걸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암에 걸린다든지 중병에 걸렸을 때 예를 들어 병원에 가면요,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현재까지 나온 것 중에 이게 제일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이러면서 말해주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게 다 그렇게 실험을 해갖고 코로나 백신 개발하듯이 딱 이렇게 해서 말해주는 건데요. 사회 실험,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은 그게 좀 어렵잖아요. 네. 어렵지만 그거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득을 높여준다면은 더 나은 삶을 사는가, 아이들한테 더 좋아지는가 할 때 정말로 제비를 뽑아서요, 특정 집단한테 정부가 좀 더 정부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사회 실험이라고 하고요. 네. 그 사회 실험 기법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2019년도에 받으셨고요. 또 2년 뒤에는요, 그렇게까지는 못하지만
정부가 특정 지역에 무언가 일을 벌릴 때 처음에도 차이가 있지만 그 추세가 달라지는가 그런 것들을 개발하신 분들이 2021년도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질문을 해주셔서 너무 고마운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게 그 두 가지 방법, 그러니까 진짜로 제비 뽑아서 사회 실험을 하는 방법하고요. 그 다음에 실험까지는 아니지만 지역별로 다르게 도입이 돼서 그 추세가 달라지는지를 보는 연구를 계속 소개하려고 해요. 그럼 보시면요, 노르웨이로 한번 날아가 보겠습니다. 노르웨이. 엄마가 집에 있는 게 좋은가 일하는 게 좋은가, 강제로 이걸 할 수가 없는데 네. 노르웨이에서 뭘 했냐 하면요, 유치원을 엄청 만들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노르웨이도요 다 집에서 길렀습니다. 그러다가 1960년대 들어서요 어린이집을 굉장히 많이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 70년대는요 어린이집 등원율이 거의 0%였어요. 아무도 안 갔어요. 그러다가 1995년이 되니까요 60%가 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반 이상이 이제 가기 시작했네요. 네, 그렇게 됐는데요. 그게 지역별로 굉장히 도입이 달랐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서울에서 1977년에 태어났는데요. 그때 만약에 막 지어졌으면은 운 좋게 어쨌든 유치원을 많이 간 거고요. 네. 똑같은 해에 태어났었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 인프라가 없는 지역에 태어났으면은 못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를 하는 건데 그 아이들의 추세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네.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어린이집을 확충했더니요. 아이들의 교육 연한이라든지 대학에 갈 확률이라든지 소득이 다 상승했어요. 유치원을 보내니까요. 유치원을 보냈더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전업주부 하는 것보다 유치원 보내고 워킹맘 하는 게 더 나으네? 이런 결론을 이제 처음에 딱 내렸습니다. 네. 노르웨이에서 2000년대 들어서요 유치원을 공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안 보내면 손해 같죠. 그렇죠. 안 보내면 손해 같은 네. 거예요. 야, 그럼 나 집에서 기르면은 나도 돈을 줘. 나도 집에서 기를 권리를 다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것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노르웨이에서 가정 양육 수당이라는 게 도입됐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사람한테도 돈을 지급해주는. 그렇죠. 야. 그렇게 해서 1998년도에 만 3세 미만에 집에서 키우면은 75만 원 받고 이걸 안 받고 유치원에 보내면 되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게끔 됐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이냐 아니면 75만 원이냐. 이 제도가 도입됐을 때 어린이집에서는 별로 안 좋아했겠네요. 맞습니다. 그랬겠죠. 네. 네.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연구를 했냐면요. 그러니까 3세 미만이면은 집에 엄마가 75만 원을 받기 위해서 돌아올 확률이 생기는데요. 네. 만 3세가 넘어가면요. 이 제도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그 만 3세이냐 아니면 살짝 넘어갔냐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 아이들 자체는 시험을 안 보죠. 3세 미만의 애들은. 네. 그렇지만 얘네들의 형제 자매는 학교 가서 시험을 봐요. 네. 그래서 형제 자매를 한번 봤더니 그러니까 누구냐 하면 자기 동생 때문에 엄마가 집에 들어왔어. 양육수당을 받으려고. 그랬을 때 그 형제 자매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봤더니 형제 자매들의 성적이 올라가요. 집으로 돌아왔더니요? 네네. 그러니까 집에서 돌아와서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더니 네. 성적이 올라갔네요. 다시 성적이 올라갔습니다. 자, 그럼 약간 이상해요. 아까는 워킹맘이 낫다며. 맞아. 근데 지금은 다시 좀 돌아왔더니 그게 더 낫다고? 이렇게 좀 약간 헷갈리잖아요. 둘 다 뒷받침이 되네요. 이게 뭐냐 하면요. 자, 60% 보냈을 때 평균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엄마의 양육 능력이 굉장히 좋았던 친구들은 약간 손해를 본 거죠. 가정 양육 수당을 도입하니까 나는 안 보내고 내가 키우고 싶은 엄마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엄마들 어떤 엄마들이겠어요?
그 교육에 대한 좀 관심도 많으시고 네. 그런 분들이 그래도 내가 키워보겠어 하지 않으실까요? 그렇게 하죠. 열의가 있는 파이팅 사람들. 넘치는 분들, 네. 에너지도 좀 있고 네. 교육 내가 시킬 거야. 어. 이런 분들이 양육 능력이 높은 분들 아니에요. 네. 그런 분들이 애들을 다시 집에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옛날에 손해봤던 애들인 거죠.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좋은 것이었냐? 모두 다 유치원에 가는 것도 베스트는 아니었고 아니고 모두 다 유치원에 안 가는 것도 아니었는데 누가 선택했죠? 부모님이요. 부모님이 선택한 거예요. 아. 자기가 자기 자식을 제일 잘 알아요 또. 아, 그렇죠, 그렇죠. 공교육의 교육을 다 같이 받는 게 얘한테 더 좋을 건지 네. 아니면 그냥 1대1로 네. 내가 케어를 하는 게 더 좋을는지는 부모님이 제일 잘 부모님이 알아요. 굉장히 잘합니다. 우리나라 상황은 과연 어땠을까?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우리 아이 상황을 보서 어떻게 보낼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나라는요 2000년대 이후에 마치 노르웨이처럼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요 유치원 어린이집이 그렇게까지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2000년 이후로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거의 2배, 3배 이상 증가를 했고요. 2019년 자료인데요. 어린이집 취원 비율이요. 그러니까 1세 미만은 20%. 그런데 1세와 2세는요. 80%, 90%가 갑니다. 거의 다 보냈네요. 거의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노르웨이의 60%보다도 훨씬 더 높잖아요. 네. 80, 90%는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테이블을 한번 보시면요. 2023년 전에 2021년에요. 0세나 1세나 2세일 때 내가 시설에 보냈거나 아니면 집에 있을 때 받게 되는 금액입니다. 나라에서. 자, 만약에 시설로 보내면요. 돈을 따로 받지는 않지만요. 그 시설비가요. 0세는 75만 원 보조, 1세는 66만 원 보조, 2세는 55만 원 보조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집에서 키운다 그러면 20만 원, 20만 원, 10만 원 받아요. 얼마 안 주네요. 아, 그러면 보내는 그러면- 분들이 당연히 많죠. 그러니까 야 절로 가서 77만 원 보조해서 가면은 나 몸도 훨씬 안 힘들고 그런데 내가 20만 원 받자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 다 보낸 거예요. 아, 근데 왜 0세는 그나마 적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에이 지금 돌도 안 지난 애를 어떻게 보내 어린이집 어떻게 보내 이래서 이게 그나마 0세가 낮은 거지 1세 2세가 이렇게 높은 이유는 이런 보조금 제도가 좀 잘못되어 있었죠. 그럼 똑같이 해줘야 되네요, 사실은. 사실은 그렇다고 보는 거거든요. 공평하게 하려면 네. 그냥 보내지 않는 집에서 이제 육아를 하는 분도 저게 맞는 정도의 수당을 줘야 네,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런 이제 민원이 되게 많았어요. 어. 야, 우리도 집에서 볼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줘. 이러면 내가 너무 손해보는 것 같아서 맞아. 우리 애도 자꾸 보내게 되잖아. 이렇게 된 음. 거거든요. 그래서 2023년에 개편을 했습니다. 시설로 가면요. 51만 원 보조 금액이 약간 줄고요. 대신 19만 원 줍니다. 합치면 70만 원이 됩니다. 집에 있으면 70만 원 그냥 받습니다. 똑같아졌어요. 두 번째 시설로 한 살 때 45만 원 보조하든지 아니면 35만 원 받든지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비슷해졌죠. 그러니까 아직 완벽하게 대칭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된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1세와 2세의 그 유치원 취약 비율이 좀 줄었습니다. 아, 그러면 2023년부터 지금 그 비율이 확 바뀌었겠네요. 그 비율이 좀 줄어들고 아. 있습니다. 저는 이게 맞는 방향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부모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인센티브를 비대칭적으로 만드는 바람에 모두 다 시설로 보내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기존의 연구를 봤더니 본인이 결정하는 형태가 되어야지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엄마들이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는 순간이 출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 출산 후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서 다시 직장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지금 교사는 되게 그게 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육아휴직 썼다가 돌아온 거
가능하죠. 자, 육아휴직의 효과가 어떤 것인가 보면은 엄마가 직장 여성이냐 그렇지 않으냐 전업주부냐의 효과를 또 측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육아휴직이 굉장히 더 좋아지면은 육아휴직이 더 제너러스해지면 엄마가 집에 있을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네. 그렇죠. 오스트리아로 가보겠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요. 1990년 7월 1일생부터 엄마의 육아휴직 기간이 12개월에서 1년에서 2년으로 늘었습니다. 7월 1일생. 그럼 6월 30일생은 혜택을 못 받나요? 바로 그렇습니다. 또 아슬아슬하게 학교 차이로. 이제 모범생들이 되셨네요. 경제학생이 이런 걸 좋아해요. 6월 30일생과 7월 1일생이 무슨 차이가 있냐. 또 비교 실험 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7월 1일생은 육아휴직을 쓸 확률이 훨씬 더 올라갔어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육아휴직의 효과만을 측정해내는 거죠. 다른 건 다 비슷해요. 6월 30일생이나 7월 1일생이나. 그렇죠. 그런데 그 제도 때문에 엄마가 집에 있을 확률이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봤더니 나중에 애들이 15세 됐을 때 15년지를 따라갔더니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 피사 스코어 그 시험을 봤어요. 그랬더니 남자애들의 성적이 올라갔어요. 근데 여자애들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자는 또 딱히 변화가 없네요. 네네. 여자애들은 알아서 잘하니까. 그만큼 남자애들이 케어에 더 영향을 받는다는 거네요. 그랬던 것이죠. 네. 그리고 굉장히 또 흥미로운 거는요. 대졸 엄마였을 때는요. 자녀의 성적이 또 상승했는데요. 대학교를 졸업한. 고졸 엄마는 하락했어요. 오히려.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 더 하락했어요? 네. 고졸 엄마는요. 똑똑한 엄마랑 함께 오래 있는 게 더 좋다는 말인가요? 그런 거거든요. 좀 슬프긴 하죠. 그런데 엄마의 양육의 질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 뭐랑 대비하는 거예요? 어린이집이랑 대비하는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졸 엄마가 고졸 엄마보다는 양육의 질이 좀 아무래도 좋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린이집 간 거보다 대졸 엄마는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얻었지만 고졸 엄마는 그렇지 않았더라. 이야. 네, 좀 씁쓸한 비슷한 결과 또 한번 보겠습니다. 노르웨이를 이번에 한번 날아가 볼게요. 노르웨이는요 1977년 7월 1일생부터 육아휴직이 4개월이 늘었습니다. 엄마가 집에 더 많이 있었겠죠? 그랬더니 고등학교 중퇴율이 감소하고 30세 됐을 때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이 굉장히 아이들한테 그래도 긍정적인 효과를 낳죠. 근데 왜 그런지 생각해 보면요. 육아휴직은 내가 정하는 거예요. 쓸지 안 쓸지. 쓸지 안 쓸지 얼마나 쓸지 내가 정하잖아요. 우리 자식은 내가 또 굉장히 잘 알거든요. 내 자식을 가장 잘 아는 거는 24시간 보고 있는 부모가 제일 잘 알고 그 부모가 다른 사람들의 조언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서 가장 좋은 결정을 할 수 있고 나라는 그 결정을 최대한 도와줘야 되는 거죠. 작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클라우디아 골딘이 남녀 임금 격차로 받았어요. 여성의 육아휴직이 남녀 임금 격차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쉬다가 나가니까. 쉬다가 나가니까요. 한 2년, 3년 그 커리어 공백이 생기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예 직장을 그만둬서 오랫동안 그 노동시장에서 나가는 것보다는 그거보다는 훨씬 낫죠. 그렇죠. 네, 그렇죠. 하지만 주로 여성이 많이 쓰는 상황에서 육아휴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성의 임금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요. 아빠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끔 하면 어떨까요? 부모님은 2명이라고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나라는요 선진국이에요. 그래서 아빠, 엄마 동시에 쓰는 거를요 굉장히 장려합니다. 정책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는 남자와 여성의 육아휴직을 약간 강제하자. 좋다. 네. 무조건 해. 네. 3개월은 무조건 해. 쉬어.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년은 모르겠지만 3개월은 그냥 뭐 나오지 마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이렇게 막 신청하는데 굉장히 눈치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회사를 나오려면 신청해야 돼. 약간 이런 구조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똑같이 야, 아기 낳았어? 3개월?
안녕. 그 다음에 오는 거는 오케이. 이렇게 만들면요. 자, 육아휴직을 했을 때 그러면 남자랑 여자랑 똑같이 육아휴직을 한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남녀 임금 격차의 그 육아휴직이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도 극복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남자들 육아로 넘어갈 텐데 남자들 육아도 사실은요. 경험해봐야지 알거든요. 맞습니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네, 근데 되게 저희 애를 경험한다고 했는데요. 네. 반만 경험해서요. 육아 능력이 떨어져서 아내한테 굉장히 많이 욕먹었습니다. 네, 많은 우리 아버지 분들이 네. 같은 감정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요, 제가 과연 육아를 열심히 하는 게 도움이 되나 안 되나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연구를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별의별 연구가 다 있군요. 네. 네, 우리나라가 사실 진짜 남자 육아휴직 아까 얘기했는데요. 남자 육아휴직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2017년에요, 12,000명이었거든요. 근데 2020년에 27,000명이 됐어요. 오, 많이. 그 3년 만에 몇 배가 됐어요? 2배도 넘어버렸어요. 그렇네요. 지금 2023년까지 하면 더 많이 늘겠죠? 네. 흥미로운 거는요. 2021년도에 양성평등 실태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돌봄의 1차적인 책임은 여성에게 있다. 이거에 동의하는 비율이요. 2016년에는요. 반을 넘었어요. 53%. 근데 2021년도에는요. 17%로 줄었어요. 확 바뀌었네요. 그 인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좋네요. 지금 속으로는 이거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밖으로 나 여자가 봐야지 이러면 혼나는 사회가 됐어요, 사실.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자녀의 숙제 및 공부 지도 혹은 등하교를 거의 매일 하니? 라고 물었을 때 엄마는 절반 이상이 그렇다고 대답하는데요. 아빠는 20%만 그렇다고 해요. 야, 인식은 많이 바뀌었어도. 예전에 네. 엄마가 더 많이. 머리는 바뀌었는데 마음은 바뀌었는데 몸이 안 바뀌었어요. 아. 인식 개선은 됐을 때 몸이 아직 안 따라주는 거죠. 뭐 남자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사실 남자들의 그 근무 시간이 사실 좀 길거든요. 네. 아빠가 일단 집에 빨리 와야지 보지. 맞아요. 사실 단순한 인식의 문제라기보다 현실적으로도 아빠가 이제 일을 더 많이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도 존재하는 거죠. 아빠 엄마가 자녀와 하루 평균 보내는 시간을 좀 말씀드리면요. 저 위에 게요. 애가 학교 가기 전이고요. 밑에 게 학교 간 다음입니다. 왼쪽이 아빠, 오른쪽이 엄마입니다. 왼쪽이 아빠, 오른쪽이 엄마라는 얘기는요. 엄마가 애를 더 많이 본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모든 나라가 다 그래. 만국 공통이네요. 만국 공통인데요. 특별히 그 차이가 큰 나라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어느 나라인가요? 제일 대체 밑에. 어느 나라인가요, 저거? 아, 우리나라입니까? 보입니다. 아, 한국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안타깝게도. 아, 대한민국을 네가 우리나라라고 하기. 아, 네. 엄마가 애를 좀 더 많이 보는 거는 사실은 만국 공통이죠. 그런데 그 차이가 우리나라가 특별히 크다. 크다. 네. 또 밑에 그림을 보시면 학교 간 다음입니다. 애 보는 시간이 줄었죠, 다. 학교를 가니까요. 그런데 굉장히 그 차이가 많이 줄어들죠. 네. 저 때는 이제 일하러 가는군요, 엄마가. 엄마들이 일하러 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빠들이 좀 더 놀아줄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도 있을 겁니다. 저만 아닐까요? 네. 뭐 너무하네요. 아무튼 간에 그런 이제 우리나라 아빠들은 어쨌든 간에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그 놀아주는 시간, 아이랑 보내는 시간이 적은 편이다. 좋다. 적은 편인데 어쨌든 간에 우리 사회가 지금 아빠들 보고 애를 좀 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랬을 때 아이들한테 어떤 영향을 줄까? 아빠의 육아 참여가. 네. 방금 제가 길거리에서 뭐 많이 볼 수 있는 좀 무뚝뚝한 아저씨들 생각해 봤는데 과연 이제 육아 잘 하실까 이 생각이 의구심이 듭니다. 네. 갑자기 애 돌봐달라고 하면은 뭔가 접어라 막 이렇게 개순할 것 같고. 쳐라 치워라 아빠의 육아 참여가 과연 아이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아이를 더 좋게 만들까? 라고 보면 이것도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집에 와서 열심히 육아 참여하는 아빠랑 난 몰라 하는 아빠가 다른 아빠잖아요. 다르죠. 그러니까 아빠의 육아 참여 때문인지 아니면 그 다른 이유. 예를 들어서 아빠가 맨날 술, 담배 하고 계시고 뭐 생활 습관이 엉망이다. 이러면은 아이들 안 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 때문인지 수많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아빠의 육아 때문인지 그것 때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또 경제학자가 나섰어요. 경제학자가 또 뭘 얘기했냐? 또 제도의 변화를 또 살펴봅니다. 굉장히 재밌게 스웨덴 2012년 1월 1일생부터 아빠와 엄마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동시에. 이걸 이제 더블 데이즈 리폼이라고 했는데 옛날에는 생후 10일만 딱 아빠가 쓸 수 있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엄마가 육아휴직을 하고 아빠가 10일 하고 나머지 이제 회사를 가는 거죠. 반대로 뒤집힐 수도 있지만 대부분 여성들이 하게 되죠. 아무래도 모유 수유 뭐 이런 거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생후 10일이 아니라 생후 1년 동안 40일을 자유롭게 아빠가 쉴 수가 있었어요. 그 365일 중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예요. 40일을 아무 때나 그냥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요. 언제 아빠가 달려오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엄마가 많이 육아휴직을 쓰는 상황인데 언제 오냐면요. 엄마가 너무 힘들 때, 아플 때, 엄마가 쉬어야 될 때. 엄마가 좀 쉬어야 될 때, 혹은 애가 아플 때, 그럴 때 올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엄마가 아플 때 오는 거예요. 아빠가 지원군처럼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됐더니 어떤 영향이 됐냐? 엄마한테 미친 영향이 엄마의 병원 입원이 12% 감소. 엄마가 건강해질 수 있네요. 엄마가 좋아지는 거예요. 항생제 처방 확률이 14% 감소. 어머. 엄마가 정신과 약 먹어야 될 확률이 26% 감소. 야, 그만큼 도움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아빠의 육아가. 아빠의 육아가 굉장히 안타깝게도 아이에 미치는 영향은 못 봤어요. 자료가 그게 없어서. 중요한 거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건 못 봤지만 네. 어쨌든 아빠가 우군이 돼서 엄마를 굉장히 도와줄 수 있었다. 일단 엄마를 돕게 되면 아이도 엄마가 좋아집니다. 또, 맞아요. 예, 양질의 양육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요인이 거죠. 되니까. 그래서 아이한테 적어도 이제 네거티브는 아니다. 적어도 좋은 쪽이지 나쁜 쪽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스웨덴은 이랬습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는 좀 달랐습니다. 에티오피아. 네, 사실 이거는 제 아내 연구입니다. 정말요? 네네. 제 아내가 한 연구인데요. 아내가 이제 아빠 육아 연구를 해서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네. 근데 연구 결과를 보시면은 네. 아내가 갑자기 저한테 굉장히 제너러스해졌습니다. 굉장히 관대해졌거든요. 야, 못하면 안 해도 돼. 연구 결과가 어땠길래요? 연구가 어땠길래 네. 그런 아내의 태도가 바뀌었는지 한번 네. 살펴보겠습니다. 에티오피아에 가서 실험을 하는데요. 아이들을 잘 먹이는 연구를 하는 거예요. 잘 먹이는 연구. 네네. 에티오피아에 기아가 굉장히 많고요. 네. 발육 부전이 많아서요. 애들의 키가 성장이 안 하는 거예요. 제 아내는요. 요 기아 문제 혹은 아이들 발육 부진 뭐 이런 거 연구하는 학자예요. 이 발육 부진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뭐가 있을까요? 아이들 잘 먹여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못 먹이는 가난한 나라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도 줘보고 식품 바우처라는 걸 줬습니다. 딴 데 가서 하지 말고 바우처 주니까 꼭 음식을 사 먹어. 음식 사 먹을 수 있는 돈만 줬다. 이런. 그렇죠, 네. 그렇죠. 음식만 사 먹을 수 있는 돈을 준 거죠. 그 다음에 엄마들이 또 잘 몰라갖고요. 제대로 잘 못 먹일 수도 있습니다. 교육을 좀 시켜야겠네요. 교육을 좀 시켜야 될 것 부모 같아요. 교육이 또. 부모 교육을 했는데요. 자, 그래서 물 깨끗하게 해라. 그 다음에 뭐 골고루 먹여라.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교육을 시켜주는 엄마 학교, 아빠 학교. 요거를 열었습니다. 엄마 학교, 아빠 학교. 네. 자, 그러면은 실험 집단이 딱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엄마 학교를 해주고요. 돈도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엄마가 지식도 알고 돈도 있으면은 그러면 잘 이제 사 먹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다음 또 다른 집단은요. 돈도 주고 엄마 학교도 하고 아빠 학교도 했어요. 아빠까지. 네, 아빠까지 투입을 시킨 거죠. 그러면은 좀 더 잘해질 것이라고 우리는 이제 좀 바라는 거죠. 그렇죠? 마지막은요. 이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자, 그러면은 비교 집단하고요. 엄마한테 교육시키고 돈을 주는 집단. 이거 2개 비교하면은 엄마 교육과 돈의 효과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엄마와 돈하고 엄마, 돈, 아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아빠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설마. 설마. 이제 결과가 이 그림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집단의 점수가 3.2점이었어요. 그런데 돈을 주고 엄마 교육을 시켰더니 3.9로 올라갔어요. 3.9. 확실히 효과가 확실히 있네요. 효과가 올라갔죠. 그런데 잠깐. 아빠를 같이 했더니 오히려 더 역, 줄었어. 줄었어요. 아빠 가르친 집단이 저 작단이 아니 오히려 더 역효과가 줄었어요. 줄었어요. 그래 애한테 먹였어야 되는 그 고기를 아빠가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사실 어떻게 된 거냐 하면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줄기까지 해? 그러니까요. 똑같은 것도 아니고. 그 뭐냐 하면요. 아빠가 이제 아빠 교육을 받았는데 여전히 엄마보다는 잘 몰라요. 교육을 받아도 잘 몰라요. 이 교육을 받고 났더니 굉장히 간섭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아이 뭐가 이렇게 뭐가 이렇게. 이거 야야 내가 학교 갔더니 이거 먹어. 저거 먹으라고. 이거 왜 안 해? 엄마한테 계속 방해 놓는 거예요. 잘 모르면서 또 잘 방해를. 모르면서 그러니까 어설프게 남자들은 맞아요. 자꾸 뭘 좀 아는 것처럼. 아는 척하면 안 됩니다. 예. 맞아요. 이 연구의 결론은 뭐냐면요. 남자들이 어설프게 혹은 양육 능력이 안 되는 상태에서 육아에 뛰어들면은 오히려 손해도 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남자 하지 마라 이 얘기인가요? 아니죠. 할 거면 제대로 하자. 할 거면 제대로 해라. 그리고 잘 배워줘라. 그건데 그래서 실질적인 아빠의 양육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야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더 긍정적인 아웃컴을 가져오지 않을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단순히 육아휴직만을 아빠도 자유롭게 쓰게 하자에서 그치면 안 되고 그렇죠. 이게 육아 교육도 아버지도 좀 어렸을 때부터 제도 교육 안에서도 육아 교육을 아빠도 남자도 좀 받아와야 맞아요. 이게 그 궁극적으로 실현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오늘의 황혼 육아. 황혼 육아. 좀 말이 좀 어려운데요. 혹시 황혼 육아. 글래스 황혼 육아 뭔지 아시겠어요? 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황혼 육아. 네네네. 황혼이요. 영어로는 뭐죠? 트와일라이트인가요? 그런 것 Twilight. 같은데요. 네. 오. 해가 지는 그럴 네. 때. 맞아, 그러니까 맞아. 인생에서 해가 떠서 태어나서 해가 질 때, 그러니까 해가 지는 무렵에 하는 육아. 그래서 많은 조부모들이 사실은 나라를 불문하고 되게 많이 도와주실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만 해도요,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가 출퇴근 거리에 살면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4 내지 10%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한 70%에서 74, 80%까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할머니 도움이 꽤 있는 겁니다. 적지 맞아. 않네요. 네. 네, 맞습니다. 제가 아는 간호대 교수님은요, 그 우리나라 1호 간호학 박사였어요. 오, 1호. 1호. 그러니까 우리나라 간호사 중에서 처음으로 박사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 교수님이셨고요. 굉장히 이제 화려한 커리어였죠. 네. 그랬는데 조기 은퇴하셨어요. 왜냐? 손주가 생겼는데 황혼 육아하러. 딸이 엄마 살려줘 막 그러는 거예요. 황혼 육아 하려고 교수직을 2년인가 빨리 은퇴하셨어요. 이야. 야, 제가 이거 보면서 야, 이렇게 훌륭한, 그러니까 커리어로 상으로는 거의 뭐 정말 뛰어나신 할머니인데도 불구하고 야, 자식이 이렇게 황혼 육아 도와달라고 하면은 장사가 교수직을 없다. 때려치고 가는구나. 뛰어가셨네요. 네,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오늘은요,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회가. 이 부모, 조부모님들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까요? 나쁜 영향을 줄까요? 이 손주를 돌보는 게 네네. 이제 할머니, 할아버님들에게 어떤 영향을 건강적인 영향이 있을까? 네네. 미국에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부모님이 이제 뭐 야단치고 막 그러는데 조부모님 댁에 갈 때 이제 완전 스포일한다.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들만 텔레비 많이 보여준다, 저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래요. 베린다. 버릇 베린다고. 좋은 베린다. 것들만 보여준다 이런 말이 있는데 너무 잘해주니까. 네, 근데 사실 한국 그 노인들, 어르신들도 보면은 지하철에만 탈 때 막 아이 보잖아요. 눈빛 확 달라지는. 귀여워하시면서 마냥 네. 따뜻하게 이렇게. 그래서 약간 뉴 라이프 봤을 때 그 어르신들도
이제 젊어진다는 아. 그런 기분? 그런 생명을 느낌이 보면서 주지 않을까. 좋아질 긍정적인 것이다의 한 영향. 표. 엄청 좋아질 것이다의 한 표. 좋아할 것 네. 같아요. 저는 좀 강도에 따라서 골병이 드느냐, 네. 아니면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긍정적인 기운을 좀 받느냐가 네. 달라질 강도에 것 따라 같습니다. 다를 것이다. 네. 아, 오늘 모범생 역할을 확실하게 하시네요. 네, 맞아요. 사실은 강도에 따라서 상당히 좀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진짜 너무 심한 강도를 일하면요. 아무래도 뭐 건강을 상할 염려도 있겠죠. 하지만 좀 짧은 육아는 기쁠 수도 있겠죠. 실제로 아이를 보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2시간까지는 너무 재밌었어. 그렇죠. 네. 2시간까지는 좋아지다가 3시간, 4시간, 힘들어, 8시간, 아이고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죠. 맞아요. 사실 그런데요. 그런 연구를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좀 소개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가 조부모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요. 되게 측정하기 어려운 게요. 내가 육아를 하면은 건강에 영향을 주잖아요. 네.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고 나쁜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내가 건강해야지 애를 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육아를 하는 게 건강에도 영향을 주는데 건강해야지 애를 보니까 이쪽 반대 방향으로도 영향을 줍니다. 측정이 좀 그렇네요. 어렵네. 네, 그래서 이거를 경제학적 용어로는요, 역인과성이라 그래요. 역인과성. 인과성이 있는데 역인과성도 있다. 서로 인과관계를 서로 막 만들 수 양쪽에서 있다. 네.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측정이 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측면은 약간 움직이는 것도 하시니까 좋기도 하지만요. 손목 검초염 생길 수 있고요. 손목 나가고. 관절염. 애 많이 보면 사실 스트레스도 생깁니다.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강도의 문제가 사실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연구하냐면요. 같은 사람이 작년에는 애를 받고 올해는 애를 안 받고 다시 그 내년에는 애를 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애를 볼 때의 어떤 이제 건강 상태가 어떻고 애를 안 봤을 때의 건강 상태가 어떻는지를 한번 본 거예요. 독일 연구와 일본 연구를 말씀드리겠어요. 근데 독일 연구와 일본 연구가 조금 달라요. 독일은 같이 집에 사는 거 아니더라도 그냥 엄마 아빠 따로 살고 이렇게 우리 집에 와서 도와주는 거 이런 형태를 연구했어요. 일본은 같이 사는 걸 연구했어요. 같이 사는 진짜 대가족 형태. 진짜 대가족 형태.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하지만 누군가 도와주는 건데요. 평균적으로는 독일 연구도 그렇고 일본 연구도 그렇고 평균적으로는 영향이 없었어요. 그게 똑같아. 없는 것 같다. 평균은 on average 똑같았어요. 그런데 이게 또 평균의 함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평균이 0이라면은 어떤 집은 파지티브고 어떤 집은 네거티브. 어떤 집은 좋아지고 어떤 집은 나빠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좋아졌냐 봤더니 노동 강도가 약한 팀. 2시간 정도 봐주는 팀, 3시간 정도 봐주는 팀은 좋아져요. 왜냐하면 야, 나 애 봐줘.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재밌잖아요. 그런데 8시간, 9시간 되면은 나빠져요. 그래서 노동 강도에 따라서 이제 그 차이가 굉장히 큰 거고요. 그러면 부모님한테 2시간만 맡기는 거는요, 약간 효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해드리고 막 이러면 효도죠. 그럼 좀 당당히 2시간 정도만 맡기실 분들은 좀 당당하게 건강해지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막 애도 맡기고. 제가 약간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를 좀 혼내더라고요. 너무 그러지 마라. 그래도 고맙다고 막 해라. 그렇죠. 네네. 그러면 이 연구 결과를 가지고 그 몇 시간까지 맡기는 게 가장 건강한지도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평균적인 사람들한테는 얘기할 수 있는데요. 네. 그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조부모의 건강에 따라 달라요. 조부모의 육아 능력에 따라 달라요. 어떤 조부모님들은 7시간 봐도 끄떡없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네. 어떤 아프신 조부모님들은요, 30분도 못 보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조부모님들의 건강 상태와 능력에 따라 다르고, 그걸 누가 제일 잘하냐? 자식이 제일 아니요.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본인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애를 맡겼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 자꾸 이렇잖아요. 우리 자식 생각해서 내가 아프다는 소리 못하고 막 이러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식은 맡겼으면, 특히 장시간 맡겼으면은 굉장히 자주 얘기하면서 어머니 아버지 상태가 어떤지 체크를 해야겠네요. 체크를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는 오래 맡기면 힘들다. 그걸 또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요. 돌봄 중에서 가장 나쁜 형태의 돌봄이 뭐냐 하면 노 돌봄이에요. 노인 돌봄. 그러니까 65살 아들이 혹시 65살 딸이
노모를 모시거나 아버지를 모시는 경우. 아. 이거는 그냥 뭐 100% 나빠져요. 그냥 무조건. 노인이 노인을 모실 때. 노인 힘든데 애들보다 노인 모시는 게 굉장히 이게 체력적으로 더 문제가 된다는 거죠. 손주를 봐주면 자식이 봐서 아 고맙다고 말을 하는데 자기 어머님 모시면은 뭐 힘들긴 한데 누가 고맙다고 할 사람도 별로 없잖아요. 아, 맞아요. 그리고 이게 슬프네요. 약간 내리사랑의 그런 차이도 있을까요? 맞아요, 하는 생각도 맞아요. 들고. 삶도 네. 있을 거고요. 그래서 노노 부양은 굉장히 힘든데요. 우리나라의 노노 부양이 급격하게 향상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더불어서 뭐 그냥 급격하게 향상하고 있고요. 그런데 60살 노인들이 80살, 90살 된 노인들을 돌봐야 되는 상황에 있는데 이게 좀 돌보미를 따로 고용을 하려고 그러면요. 월 300, 400이 들어요. 많이 드네요. 네,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가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문제이고 여러 가지 대책이 좀 논의되고 있는데요. 장기 요양보험제도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장기 모르겠는데 요양보험제도. 네, 우리 의료보험 내면요. 네. 장기 요양보험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험이고 돈 내야 되고 노인이 아프면 나라에서 서비스를 해줍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이 내는. 모든 사람이 다 하죠. 네, 딱 4시간까지밖에 안 됩니다. 4시간. 그 이상을 하면 자기 본인 부담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돈을 주고서 따로 돈을 주고서 300만 원, 400만 원 주고서 이제 모시는 경우가 집에서 모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게 안 되면 시설에 보내죠. 어쩔 수 없이. 아직 우리가 사회가 그 숙제로 많이 남아 있는 그런 형국이 되겠습니다. 노노 부양 그냥 이 정도로 맞춰볼까 해요. 네. 어쨌든 간에 부모님께 애를 맡긴다면은 잘 부모님과 상의하면서 적정한 수준을 찾으라. 그리고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상황은 어떻게든 우리 사회가 해결을 봐야 된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궁극적으로 그렇다면 아이 낳기 좋고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에 대한 질문 물론 어렵겠지만 네. 선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네. 네. 제 연구는 아니지만요. 한국은행이 최근에 한 연구가 흥미로운 좋은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저출산, 초고령화 사회의 근본 요인 4가지를 얘기했습니다. 4가지. 첫 번째, 경쟁. 과도한 경쟁. 제가 1강에서 한번 말씀드렸어요. 네. 지난번에 네. 나와서 우리나라 과도한 경쟁의 원인이 뭐냐? 아까 이 기울기가 너무 급격한 거. 그거 얘기했잖아요. 그죠? 과도한 경쟁 사교육. 이게 1번. 2번, 주거. 네네. 아파트값 너무 비싸서. 주거인 줄 알았어요. 주거. 주거. 죽으란 말이 아니고. 하우징. 하우징. 네네. 아파트값이 너무 비싸서. 다음 3번째, 고용. 그러니까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 마지막으로 4번째가 육아 양육. 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 4가지가 우리나라 그 초저출산 문제이고요. 저는 이렇게 많이 비교합니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정책 했는데 돈 줬더니 안 돼. 뭐 했더니 안 돼. 야, 이거 했어도 안 돼. 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저출산 문제는 대표적인 multifaceted problem이에요. 대표적인 다면적인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면 100m를 뛸 때요. 100m를 우리가 뛰고 있는데 족쇄가 묶여져 있어요. 경쟁의 족쇄, 양육의 족쇄, 주거의 족쇄, 직장의 족쇄, 고용의 족쇄 이게 다 있어요. 근데 하나 해결해 줬어요. 그 3개 족쇄 걸려있어 이렇게 뛰잖아요. 이 족쇄가 4개 다 풀려야지 진짜 뛸 수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거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하나 했다고 야 안 돼 이렇게 할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모든 족쇄가 다 조금씩 다 풀려 나가야지 대한민국 사회가 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들으면 들을수록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말 다방면으로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풀어야만 맞습니다.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강의 우리 선장님께서 멋있게 또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아기 키우느라고 힘드시죠? 네, 아기 낳기 겁나시죠? 사실 대한민국 사회가 쉬운 사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쟁의 족쇄, 육아의 족쇄,
주거의 족쇄, 직장 문제의 족쇄, 우리 사회가 모두 힘을 합쳐서 이것들을 풀어나간다면은 좋은 사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아. 아니, 오늘 선장님과 우리 모두 행복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는데 두 분도 열심히 집중해서 들으셨잖아요. 궁금합니다. 두 분은 만약에 정책을 내가 하나 제안할 수 있다. 그렇다면 행복을 위한 정책 이런 거 나는 한번 추진해보고 싶다는 게 있습니까? 일단은 사교육비 아예 없애거나 사교육. 많이 줄이 극단적이야. 많이 줄이고 싶어요. 사교육에 대한 그 비중을 좀 많이 줄이고 싶다. 네. 나중에 미래 아기를 키울 때. 네. 저는 뭔가 정책을 만든다면 일주일을 8일로 만들면 어떨까? 일주일 8일로 만들어서 9월째 그대로 해. 근데 3일 정도 쉴 수 있게 되면 훨씬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창의적이십니다, 근데. 근데 저는 이거 너무 좋아요. 제가 이 강의가요, 홍콩과학의대학교와 코넬대학교 교양 수업 강의랑 거의 똑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 문제를 시험 문제 냈는데 이렇게 적어왔으면요, A+를 한 5개 줬을 것 같아요. A 플러스. 네, 너무 아름다워요. 네. 오늘 뭐 엄마의 육아, 아빠의 육아, 또 황혼 육아까지 경제학적으로 좀 접근해보는 다양한 그런 시간들이었는데요. 뭐 육아의 형태가 어떻든 간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나라가 곧 행복한 나라 아닐까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흥미로운 지식도감을 펼쳐봤는데 다음에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찾아라 보물지도!